이 이야기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감정을 다룬다.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한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떤 선택이 태어나는지를 들려주려 한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동정도, 비난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끝까지 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남편의 사고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반찬을 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는 경찰이었다. 사고, 응급실, 의식불명. 그 단어들이 서로 엉켜 귀에 들어왔다. 나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규칙적인 비프음. 의사는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그 말이 마치 판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멈췄다. 시아버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다. 남편보다 먼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홀로 지내고 있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분은 그날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장례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애매한 시간들이 흘렀다. 나는 병원과 집, 시아버지 댁을 오가며 살았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고 의사들은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며느리이자 아내였고 동시에 보호자였다. 시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약을 제때 드시지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처음엔 단순한 돌봄이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병원 소식을 전했다. 고맙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모든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다.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말없이 지켜봤다. 어느 날은 따뜻한 차를 내밀었고 어느 날은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배려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며느리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감정은 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남편의 병세는 변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장기 요양을 권유했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포기를 의미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술을 드셨다.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있어서 그나마 버틴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감사인지 의존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발걸음 소리에 신경이 쓰였고 그의 기침 소리에 먼저 반응했다. 그건 돌봄의 연장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의 시작일까? 나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느꼈다.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 남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과로와 영양 부족이었다. 병실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나는 그 금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지 않는다.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까지 뒤틀어 놓는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나는 더 자주 그 집에 머물렀고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보내는 날도 늘어났다. 처음엔 소파에서 잤다.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하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은 길었고 생각은 많았다. 남편의 병원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연락만 왔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아졌고 의사는 장기 요양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내로서의 역할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미래는 텅 비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차를 내왔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됐다. 오래된 아파트는 복구까지 시간이 걸렸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노인의 손이 아니라 불안에 잠긴 한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손을 놓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다. 일부러 시아버지 댁에 가지 않는 날을 만들었고 전화도 줄였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혼자가 된다. 그 생각이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불러왔다. 돌봄은 점점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하고 병원 일정까지 관리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물었다. 그건 신뢰였고 동시에 의존이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동정이라고, 상황이 만든 착각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남편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날 뻔했다. 급정거로 차가 크게 흔들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에 수건을 걸어주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품에서 울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그 품에서 느꼈던 안정감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부정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며느리였고 그는 시아버지였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나의 마음뿐이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갑자기 말했다. 내가 힘들어 보인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마치 선을 다시 긋는 것처럼. 그 거리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추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은 고립될수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를 찾는다. 그 위로가 금기일 때 선택은 더 잔인해진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기로 했다. 감정은 잠시 흔들린 것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다. 병원, 장보기, 집안일. 몸이 지치면 마음도 따라 잠잠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감정은 피로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틈을 타 더 깊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남편의 주치의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태는 여전히 같았고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살아 있었지만 더 이상 함께 사는 미래는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부엌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내가 없던 사이 스스로 저녁을 해보려다 실패한 모양이었다. 싱크대에는 엉망이 된 냄비와 그릇이 쌓여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정리를 시작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손을 보탰다. 좁은 부엌에서 우리의 팔과 어깨가 자주 부딪혔다. 그때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결국 방문을 열고 나갔다. 어디 아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없을까봐 그게 무섭다. 그 말은 솔직했고 그래서 잔인했다. 나는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하루는 이미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입 밖에 꺼냈다. 아버님, 남편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봤다. 오래, 깊게. 그 시선 속에는 연민과 갈등,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 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더럽죠.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앞에 무릎을 굽혔다. 그 눈높이의 변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밀어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다. 감정은 이미 문을 넘어와 있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또 한 번의 연락이 왔다. 남편에게 미세한 반응이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웠다. 그가 깨어난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그날 밤 시아버지는 술을 마셨다. 조용히 혼자. 나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에 앉았다. 오래된 사진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잃었던 날을 이야기했다. 그때도 혼자 남겨졌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고요 때문이었을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주 잠깐 확인하듯. 나는 이번엔 손을 빼지 못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선택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금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다 보면 어느새 선은 사라진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마주치지 못했다. 시선이 닿을 때마다 피했고 말끝은 항상 흐려졌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감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였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미세한 반응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그의 존재는 나를 비난하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살아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얼굴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시아버지는 변했다. 이전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나를 향한 시선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호도 동정도 아니었다. 이미 이름 붙일 수 있는 감정이었다. 요즘 왜 이렇게 멀어졌나?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변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웃은 내가 너무 자주 시아버지 댁에 머문다는 말을 흘렸고, 친정에서는 왜 아직 이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병원에서 벌어졌다. 남편의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보호자는 시아버님이신가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변경이 되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시아버지가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화를 냈다. 왜 그런 걸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버거워 보여서.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고백이었다. 그는 이미 나를 대신해 선택하고 있었다. 우리는 크게 다퉜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나는 울었고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자극했다. 아버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던지는 순간부터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로 모든 선은 무너졌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 따질 시간은 없었다. 이미 우리는 서로의 삶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다음 날부터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친정에서 전화가 왔고 남편의 형제들도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그리고 결정타는 병원에서 왔다. 남편이 눈을 떴다는 연락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비밀은 오래 숨길수록 더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남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은 현실감이 없었다. 그 말은 축하도 안도도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깨어난 남편의 눈, 그의 질문,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대답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흐릿했고 말은 하지 못했다. 의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다시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 마주치는 순간 모든 선택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남편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는 듯했다. 아직 모든 걸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의문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자주 와?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내가 걱정돼서.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남편은 어느 날 나에게만 남기고 시아버지를 병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너 많이 변했어.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거리를 느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보다 먼저 이 결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며칠 뒤 나는 짐을 쌌다. 남편의 병실에도 시아버지의 집에도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모두에게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다시 숨을 쉬고 싶었다. 이별은 조용했다. 큰 소리도 폭로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남편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우리는 부부로 남았지만 예전의 관계는 아니었다. 서로가 무엇을 잃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죄를 안고 살아가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요양시설로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다. 가끔 그의 안부를 전해 들었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일을 시작했다. 다시 사회로 나왔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을 되찾았다. 밤이 되면 여전히 기억이 올라왔지만 그 기억에 잠식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에 명확한 정답은 없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비겁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사고는 한 사람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한다. 금기는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외로움과 돌봄 그리고 침묵에서 자라난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그건 누군가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